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 바이킹 집단은 러시아가 있는 동쪽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바이킹에겐 거친 바다든 얕은 강물이든 거뜬히 지날 수 있는 롱십이 있었죠. 발트해를 지나 러시아의 강을 따라서 내륙을 파고 들어갑니다. 러시아 땅에서 약탈과 무역을 한바탕 하던 바이킹들이 그곳에 여러 정착지를 세웠고 그 과정에서 키이우 일대의 슬라브인들과 만나게 됩니다. 슬라브인들은 스웨덴 바이킹을 루스라고 불렀고 이것은 러시아라는 국명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루스인의 통치를 원했던 슬라브인들은 루스에게 자신들을 지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오래된 연대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땅은 광대하고 부유하지만 무질서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루스인의 지배하에 862년 류리크가 노브고로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후 882년 류리크의 친족으로 알려진 올레그는 더 남쪽으로 진출해서 키이우를 점령하고 루스인이 지배하는 국가를 세우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통 뿌리가 되는 러시아 역사 최초의 중앙집권적 국가 키이우 공국입니다. 러시아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어버린 바이킹들은 루스인이 되어 러시아의 선조로 길이길이 이름을 남겼습니다. 최초의 노브고로드 공국을 세운 류리크를 시조로 하는 류리크 가문은 9세기부터 러시아 땅의 지배자로 군림했는데요. 노브고로드 이후 올레그가 더 남쪽에 세운 키이우 공국은 바이킹들의 무역 중심지로 쑥쑥 성장했습니다. 바이킹은 전사로 이름 날리기 전부터 무역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루스인들은 키이우를 거점으로 남쪽의 부유한 아랍 세계나 동로마 제국까지 진출했습니다. 루스인들은 동로마 제국과 무역 조약을 맺고 잘 지내다가도 콘스탄티노플로 쳐들어가는 등 변화무쌍한 관계성을 가졌는데요. 특히 동로마 제국과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종교적 교류였습니다. 10세기 키이우의 대공인 블라디미르 1세가 동로마 제국에서 동방 정교회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블라디미르는 러시아 사회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실히 다지고 싶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을 하나의 이념으로 묶는 데는 종교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어떤 종교가 좋을까 골라보려고 로마 가톨릭교, 그리스 정교, 유대교와 이슬람교까지 각종 사절단을 소환해서 너네 종교를 어필해보라고 합니다. 러시아 연대기에는 블라디미르가 각종 사절단을 만난 얘기가 적혀 있는데요. 가톨릭교를 탈락시킨 이유는 독일 사절단이 말을 너무 지루하게 했기 때문이고, 유대교는 자기네들 국가도 없는 애들이 믿는 종교라서 싫답니다.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랑 술을 못 먹는다고 손절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리스 정교를 설명하러 온 사절단이 천지창조와 인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블라디미르의 가슴이 웅장해진 겁니다. 게다가 콘스탄티노플에 다녀온 키이우의 사절단이 아주 깊이 감명을 받아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동로마 제국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불리는 성소피아 대성당에 가봤더니 웅장한 음악과 눈부신 예술로 가히 환상적인 예배가 펼쳐졌다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결국 블라디미르는 기독교 교파 중에서도 동방 정교를 국교로 채택합니다. 기독교는 1054년에 공식적으로 로마 가톨릭교와 동방 정교회로 갈라서지만 그 전에도 이미 두 교회 사이에 교리적, 정치적, 문화적 차이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더 나중에 1517년에는 종교개혁이 터지면서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오게 되죠. 어쨌거나 키이우 대공인 블라디미르 1세가 988년에 국교로 삼은 이래로 동방 정교는 러시아 민족의 종교로서 깊숙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우는 법, 11세기 십자군 전쟁 특수로 베네치아가 무역으로 떼돈을 벌자 키이우의 무역 전성기는 점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류리크 왕조 출신들이 다스리는 여러 공국으로 쪼개지면서 비실비실 힘을 잃었죠. 결국 13세기에는 몽골군에게 키이우를 점령당했습니다. 몽골의 그림자에 묻힌 이 암흑기 동안 조용히 성장한 모스크바 공국은 14세기경 모스크바 대공국이 되고 15세기엔 독립을 일궈냈는데요. 이 모스크바 대공국은 러시아 제국의 기초를 닦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소련으로, 소련에서 현재의 러시아로 이어지죠. 이 모스크바 공국 역시 바이킹 출신 류리크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모스크바 대공국의 국력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러시아 초기 역사부터 그들은 군주를 대공이라고 불렀는데요.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넘어갔으니 우리 모스크바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후계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반 4세는 공식적인 러시아 최초의 황제, 즉 짜르로 등극합니다. 그는 짜르라는 칭호를 공식 선포하며 지배력과 권위를 내세우고 러시아를 제국으로 성장시킬 토대를 닦았습니다. 영토도 크게 확장했고 행정이나 군사체계에서도 혁신을 이뤘죠. 하지만 그 눈부신 업적과 대비되는 그의 별명은 이반 뇌제입니다. 뇌제는 번개 황제 정도로 직역되는 만큼 이반 뇌제는 광기와 폭력성, 벼락 같은 공포 정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반 뇌제는 극도의 의심과 불신으로 많은 귀족을 처형했고 무자비한 통치로 모두를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한성격했던 이반 뇌제는 임신 중인 황태자비의 옷차림을 지적하다가 결국 며느리를 때려서 유산시켜버립니다. 이에 화가 난 황태자 이반이 아버지에게 대들자 덩달아 열받은 이반 뇌제는 쇠지팡이로 아들을 두드려 팼죠. 어느새 피범벅이 된 아들의 숨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이반 뇌제는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지만 황태자는 결국 3일 뒤 사망하고 말았죠. 아들의 사망 이후 이반 뇌제는 큰 상실감을 겪었는데 이로써 그는 정신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졌다고 합니다. 1584년에 이반 뇌제가 사망한 뒤 그의 둘째 아들 표도르가 짜르의 자리를 계승했지만 표도르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서 그 유서 깊은 류리크 왕조가 허망하게 단절되고 곧 혼란의 시기가 이어집니다. 그동안 사회적 분위기상 짜르의 정통성을 부여하려면 오직 류리크 가문 직계여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바이킹의 후손들이 이렇게 러시아 역사에서 정통 왕가 대접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계속 왕좌를 비워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류리크 가문과 피는 안 섞였지만 혼인 관계였던 로마노프 가문에서 17세 소년 미하일 로마노프를 새 짜르로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 로마노프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노프 왕조는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이제 다시 중세 바이킹 시대로 시계를 돌려서 서쪽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 바이킹들을 따라가 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인구가 늘어나 땅이 비좁아지자 바이킹들은 서쪽의 새로운 땅을 찾아 차디찬 파도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860년경 거대한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새로운 땅에 도착했죠. 이곳은 얼음의 땅이라는 의미로 아이슬란드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이슬란드는 춥고 척박했으며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나마 살기 좋은 얼마 안 되는 땅에서 바이킹들은 마을을 이루고 살아갔죠. 그러다 980년경 바이킹 역사에서 빨간머리 에리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빨간머리 에리크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에 살던 바이킹인데요. 예전에 에리크의 아버지가 살인죄로 노르웨이에서 도망치면서 일가족이 함께 아이슬란드로 넘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슬란드에서도 그 성질을 버리지 못했는지 또다시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3년간 아이슬란드 밖으로 추방당하게 됐죠. 불도저 같은 에리크는 새롭게 정착할 곳을 찾아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예전부터 소문이 무성했던 서쪽의 낯선 땅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부터 약 300km나 항해한 에리크는 미지의 땅을 발견하고 3년 동안 조용히 유배 생활을 했죠. 3년 뒤 에리크는 고향에 돌아가서 바이킹들에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내가 서쪽에 식민지를 하나 개척했는데 정말 살기 좋은 초록빛 땅이라면서 그 섬을 그린란드라고 이름 붙이고 함께 건너갈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빨간머리 에리크 말에 홀랑 넘어간 수백 명의 바이킹들이 986년 25척의 배에 몸을 싣고 꿈과 희망의 그린란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항해 중 폭풍을 만나서 14척에 350명 정도만 간신히 살아서 도착할 수 있었죠. 실제로 와보니 그린란드는 초록빛은커녕 거대한 빙하로 뒤덮인 곳이었지만 여기까지 목숨 걸고 건너온 바이킹들은 에리크에게 기꺼이 의존했습니다. 그래도 에리크가 그린란드에서 잔혹한 독재자로 군림하지도 않고 꽤나 훌륭한 지도력을 보였던 듯합니다. 바이킹 공동체를 지휘한 에리크는 모두가 이 혹독한 환경에서 잘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게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바이킹 사회에서 또 다른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빨간머리 에리크의 둘째 아들 에릭손입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잘생겼다고 알려진 에릭손은 에리크의 핏줄답게 그린란드에서 더 서쪽으로 대담한 모험을 떠났습니다. 에릭손이 새롭게 발을 디딘 땅에는 울창한 숲에 따뜻한 햇볕이 쏟아지고 있었죠. 이곳은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새 땅에 반해버린 에릭손은 빈란드라고 이름을 붙인 뒤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첫 번째 개척 시도는 원주민과의 마찰로 실패했다고 하죠. 몇 년 후에는 에릭손의 동생 토르발이 바이킹 약 30명을 데리고 빈란드에 건너왔는데 그들의 정착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거기 살던 원주민과 싸움이 붙어서 결국 토르발은 살해당하고 말았죠. 또 몇 년이 흘러 바이킹의 세 번째 지도자 토르핀이 빈란드에 건너옵니다. 그는 그린란드에서 160명과 가축을 태우고 건너왔고 원주민들과 옷감이나 모피를 교역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바이킹들은 이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스크렐링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동물 가죽을 걸친 야만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토르핀도 원주민과 교역하다 싸우다가 지지고 볶더니 3년 만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느샌가 바이킹이 정착한 빈란드는 사라졌는데요. 20세기에 북아메리카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에서 바이킹들의 주거지와 갖가지 유물이 발굴되면서 바이킹이 콜럼버스보다 500년 앞서 이 땅을 밟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 하면 콜럼버스를 떠올리지 바이킹의 아메리카 탐험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는 바이킹이 아메리카 대륙을 크게 뒤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의 발견 이후엔 유럽이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변화시킨 것과는 달리 바이킹은 소규모로 조금 정착했다가 찔끔 교역했다가 원주민들에게 두드려 맞고 쫓겨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왜냐면 바이킹의 롱십은 무역이나 해적 활동에는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대규모 인원을 실어나를 정도로 크기가 넉넉하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이킹의 주력 전사들은 주로 먹을 게 많은 남쪽 유럽 본토나 중앙아시아 등 여기저기 무역할 수 있는 동쪽 러시아 땅으로 떠났기 때문에 서쪽으로 간 바이킹 세력은 워낙에 숫자도 적었죠. 여러모로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남쪽, 동쪽, 서쪽으로 진출한 바이킹의 모험을 살펴봤는데요. 그들이 진출한 땅을 지도로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먼저 보라색 영역은 8, 9세기경의 바이킹 정착지인데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잉글랜드 지역으로 진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세기의 바이킹 탐험가는 얼음의 땅에 도착해 이름을 아이슬란드라고 지어줬죠. 물론 그 전에도 북유럽 등에서 건너와 일시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슬란드는 워낙 대륙과 동떨어져 있어서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면적이니까 거대한 무인도로 남아있던 셈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북극권에 가까워서 겨울은 길고 여름은 짧은 데다 화산 활동이 활발해서 토양도 그다지 비옥하지 않죠. 고대에는 더더욱 정착하고 생존하기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북대서양 화산지대 가운데 위치해 있는 만큼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불과 얼음의 나라라고도 불리죠. 이어서 9세기에 바이킹은 영국 섬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웨식스의 알프레드 대왕은 잉글랜드 땅의 일부를 바이킹에게 내줬는데요. 이때 잉글랜드에 진출한 바이킹은 덴마크 출신을 일컫는 데인족이었습니다. 데인족이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그들의 법률로 다스린 잉글랜드 지역을 데인로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바이킹 정착지 중 가장 거대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다음 빨간색 영역은 10세기경의 바이킹 정착지입니다. 올레그가 키이우에서 슬라브인들을 통치하면서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서쪽으로는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 정착한 모습입니다. 한편 남쪽으로 진출한 노르드족 바이킹 수장 롤로는 프랑크 왕국의 단순왕 샤를에게 해안 지역을 하사받고 노르만족으로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은 훗날 노르망디라고 불리게 됐죠. 노란색은 11세기경 바이킹 정착지입니다. 11세기에는 유럽사의 한 획을 그은 헤이스팅스 전투가 펼쳐지죠. 롤로의 후손이자 노르망디의 정보광 윌리엄이 잉글랜드와 한판부터 승리하면서 영국사에서 노르만 왕조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로써 바이킹 롤로는 영국과 프랑스 귀족 가문의 선조로 남게 됐죠. 이때부터 영국은 유럽 본토에 당하던 역사를 접고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꾸게 됩니다. 노르만 왕조의 윌리엄과 그의 후손들은 그들의 고향인 프랑스 노르망디의 지배권을 차지하려 했고 이렇게 프랑스와의 관계가 꼬이고 꼬이면서 나중엔 프랑스 왕좌도 우리 거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세기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기나긴 100년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한편 11세기 서쪽으로 모험을 떠난 빨간머리 에리크의 아들 에릭손이 빈란드를 발견합니다. 추가로 바이킹은 지중해까지 진출해서 시칠리아까지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파란색 땅은 바이킹의 기타 진출 지역입니다. 파란 땅엔 영구적으로 정착하지는 않았지만 툭하면 바이킹이 탈탈 털었던 구역이었죠. 이렇게 8세기부터 11세기 전 유럽을 죄다 휩쓸고 다닌 바이킹의 탐험은 유럽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첫째,
유럽의 문명에 북유럽 문화를 이식했습니다. 유럽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헬레니즘과 기독교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바이킹 장인들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 수준 높은 금속 가공 기술로 세련된 디자인의 장신구를 만들었고, 바이킹의 장신구가 여러 시장에서 널리 판매되면서 바이킹의 무기, 도구, 장신구 제작 기술이 유럽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북유럽 게르만족 고유의 문자였던 룬문자를 새긴 문석을 통해 바이킹 신화와 전설, 영웅들의 이야기가 전파됐습니다. 북유럽 일대에서 쓰였던 룬문자는 신비한 마법의 힘이 깃들었다고 믿어져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점술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학이나 영화 작품에서도 마법의 힘이 담긴 문자로 묘사되곤 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블루투스에도 룬 문자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10세기경 북유럽 덴마크 왕국의 하랄 1세의 별칭이 블로탄, 영어로 블루투스였다는데요. 번역이 잘못됐다는 설도 있지만 확실한 건 1000년 전 북유럽 하랄 왕이 현대 블루투스 기술과 엮여 있다는 겁니다. 블루투스 디자인 역시 하랄의 이니셜을 룬 문자에서 가져와 합친 거라고 합니다. 바이킹이 유럽에 미친 영향 둘째, 유럽의 교역을 활성화했다는 겁니다. 바이킹이 무시무시한 전사가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상인이자 무역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이킹의 정착지에서는 상업과 교역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셋째, 바이킹의 역사는 주류가 아닌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을 깨우쳐줍니다. 대부분의 역사서술은 주류, 중심지, 주요 문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는 주변 지역이나 민족들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주변 민족의 한 예가 바로 바이킹인데요. 바이킹은 해적이자 상인이자 탐험가로서 유럽 전역을 넘나들며 유럽의 모습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이킹은 무역 네트워크를 넓히고 새로운 땅을 발견하며 다른 문화와 접촉해서 예술과 기술을 발전시켰죠. 바이킹뿐만 아니라 유럽 밖에서 넘어온 다른 유목민족들도 세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컨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은 몽골 제국의 성장을 이끌며 원나라 같은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죠. 그들의 활동은 전 세계 역사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바이킹은 비주류와 주변 세력 역시 세상을 충분히 뒤바꿀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선사합니다. 보물을 찾아 모험을 떠난 잔혹한 약탈자인 동시에 유럽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선구자였던 사람들, 바이킹의 역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